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회입니다. 자,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당의 맞대결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토론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주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선거는 과거와는 좀 다른 정치 지형 아래서 치러지게 돼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치 구도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정치권이 호남의 여론, 호남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자, 그동안 지역의 여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호남 민심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역 정치권에 뭘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총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어느 정당이 박근혜 정권을 더 견제 잘할 수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호남인들이 갖는 이제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당의 경우에는 그렇고 정치인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호남의 민심을 중앙정치에 잘 대변할 수 있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강주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선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먹고 사는 문제와 정권 교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같은 질문을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께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이용섭 의원이나 제가 진단한 바가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광주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년 실업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지금 영업도 잘 안 되고 지금 가계부채, 전세 대란, 국가부채 등등 여러 가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것을 바라는 국민 민심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일당 영구 집권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라는 적폐가 쌓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정권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남 정치 복원, 호남이 소외와 배제에 낙후된 것을 고칠 수 있고 당당하게 호남 이익을 대변하면서 호남 출신도 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또 대선 후보가 나오는 그런 정치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호남 민심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 선거에서 이렇게 야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그렇게 드문일 아닙니까? 그래서 각 당에서 득표 전략도 역시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득표 전략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공천 즉 당선이라는 기득권적 총선의 결과가 이제는 좀 배제가 되는 선거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민심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는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비췄을 때 그 정당에 대한 신뢰와 또 기대를 평가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거나 더불어민주당과 사고와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은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합한 중도 개혁 민생 실용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통한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민심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의 정권교체의 가능성이라든지 민생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진단하면서 이탈하는 민심, 그리고
40%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당층에 대한 예. 민심을 주어잡는 광주리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또 그 기능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하는 것이 민심 선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점에 맞춰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민심에 다가서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특정 정당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거에는 이제 독점 체제가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나 공천하면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물을 공천하기보다는 자기 사람 공천, 자기 계파 사람 공천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번에는 계파 공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은 인물들이 공천되는 아주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번에는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가슴 설레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호남에서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호남 밖의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새누리당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칫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면 어떻게 할까? 야권이 똘똘 뭉쳐도 새누리당의 가반 의석을 예. 우리가 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분열해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어떠한 득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어떤 정당도 우리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물 경쟁, 정책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광주에서는 정책보다는 인물 경쟁이 될 것이고 우리 당의 전략은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해서 인물 면에서 압도하자 하는 이제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게 된 것은 광주가 8개 지역구인데 이제 현역 의원이 저희에는 2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다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예, 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광주가 매우 높은데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장점을 가지려면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예. 대거 공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상 공천이 끝났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출사표를 던진 분들 중에서 현역 의원을 했던 사람은 저하고 박혜자 의원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이제 한 3분 정도는 완전히 젊은 분으로 전혀 정치를 한 경험이 없고 나머지 분들도 중앙 정치를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건 시민들이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권자 선택에 달렸겠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야권연대 문제는 다시 한번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호남 지역에서 두 당이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강점은 바로 이거다. 내세울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호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예. 표 주고 당비 개념으로 돈 주고 또 노력봉사 다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실패를 했고 친노 패권과 운동권적 수구 낡은 진보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잃어서 작년 4.1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거둬들이고 이제는 대안의 정당을 찾는다 하는 그 민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개혁, 민생, 실용의 가치를 들고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이념과 노선 문제에 있어서 실용적, 민생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야권과 여권의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하나가 뭐냐면 대북 정책인데 야권은 그동안은 끊임없이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당원의 한 표를 받지도 않고 지금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북한 괴물론을 서슴없이 말씀을 하시고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서 과연 새누리당과 대북정책 면에서의 완전히 궤를 같이 하는 또 동조를 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야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을 대체하고 대안하는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호남에서는 호남의 정치력을 좀 키워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호남의 정신과 가치로 국가를 경영하면서 난제를 고치고 바꾸고 해결하라 하는 것인데, 사실 호남의 정치가 질이 멸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호남 출신은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고 대권을 잡기가 어렵다는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데, 적어도 국민의당은 이제 더불어당을 대체하는 당으로서 호남이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출발하고 호남이 키워야 할 정당, 호남을 대변한 정당이라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널리 깊게 예. 펼쳐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강점과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까지 짚어주셨는데, 예, 반대로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점, 그리고 보시기에 국민의당의 약점은 어디 있는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인들이 키운 60년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우리 호남인들이 논밭 팔고 목숨 바쳐서 만든 정당이고 눈물과 한숨으로 키운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우리 호남인들이 아플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예. 호남인의 정당이다 하는 게 첫 번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두 번의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가 일주일 대책을 논할 수가 없고 매미가 겨울 대책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집권 경험이 없이 집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전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 야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전국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호남의 민심을 보면 뭐 전국적 민심이기도 합니다만 현역 의원 교체를 많이 해라. 인적 쇄신을 이뤄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당은 지금 현재 32명을 인적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인적 교체를 했고, 우리 당에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분까지 합하면 52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 전체 비율로는 40%가 넘습니다. 이것은 야당 역사상 이렇게 인적 교체를 많이 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혁신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최고께서 햇볕 정책을 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주장했을 때의 남북 관계와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에 남북 관계가 거의 준전시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책을 했지만 정책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전시 상태 하에서는 당초의 햇볕 정책은 유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햇볕 정책 2.0으로 진화해야 된다. 예. 햇볕 정책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걸 발전시키자 하는 게 김종인 대표의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제 상대당에 좀 흠을 좀 잡으라면서요. 그걸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실은 국민의당이 제3지대 정당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러니까 온건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를 합해서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랬었죠. 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갔더라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치는 실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냥 원내에 이 20석 구성하기 위해서 그냥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이 추구해야 될 그런 분과 맞지 않는 분들까지 많이 포용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 우리 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분,
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정체성이 흐려졌다 하는 게 저는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내분이 상당히 우려된다. 안정감이 결여돼 있다.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표로 있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천정배 대표, 또 김한길 선대위원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주선 의원, 정동영 의원,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잘 조화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런 점을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이고, 그래서 과연 강주 전남에서만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정당이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좀 더 토론이 더 필요하겠군요. 예. 우리 이용섭 의원께서 우리 국민의당에서 염려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체성 문제는 당의 강령과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입당을 하고 또 우리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노선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얼마든지 고치고 바꿔서 우리 강령과 정책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동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말인데, 민주정당에서 생각과 가치를 전부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당론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 합의라가 되는 거고, 또 당의 아까 말씀대로 강령과 정책에 따라서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동질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개파 전쟁이나 다름없는 볼썽사로운 공천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친노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어쩌면 다른 사적인 요소가 개입이 돼가지고 정치 보복을 당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노 색깔의 전략공천을 좀 하기 위해서 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 국민의당은 쭉정이나 쓰레기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과 또 희생을 당한 사람이 이념과 가치가 바람직하고 정치적 장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당의 문을 놓고 했을 때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추구하는 중도 개혁의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만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뜨거워지는데 우선 이제 정당을 저는 만들려면 이념이나 가치나 정책 면에서 차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떠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표하에서는 같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친노 패권주의다 이러시면서 떠난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좀 도리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면 2014년이죠. 2014년 3월 달에 당시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통합해서 만든 정당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만든 정당을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난다는 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안에 있으면서 대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로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친노들이 소외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강주시장 선거도 전략공천을 했거든요. 이제 저 같은 사람 배제하고 또 강산을도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때 민심이 상당히 이반됐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부터 호남인들의 민심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 부분 안철수 김한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때 친노들이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다시 대표를 바꾼 거고, 그래서 떠나는 명분이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실은 이제 혁신 이분들이 떠나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20% 컷오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127명이었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 25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분이 14명밖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1사람은 국민의당으로 이미 탈당해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공천받기 어렵기 때문에 탈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체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 박주선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또 과거에는 그랬지만 다시 들어와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정체성 문제를 얘기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언권을 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으니까요. 네. 한 번씩 이야기하시고 예, 다음 예, 예. 질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탈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작년 9월 21일 날 우리 일로 박주선 탈당한 최고를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표가 싫으면 떠나지 말고 대표를 바꾸면 될 텐데 왜 떠났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미 작년 재보궐선거 참패 바로 뒷날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살 길은 혁신이다. 혁신을 하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친노 계파를 청산하고 그다음에 강성 투쟁 이미지 정당의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된다 했지만 소위 말하는 김상곤 혁신이 혁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려 보지도 않고 취업 말단적인 공천 관련 문제만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빗발쳤고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 속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의 주도 세력을 개편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저는 탈당이 감행이 됐고 안철수 의원도 그래서 탈당해가지고 저는 저대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함께 같이 하자고 또 간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대표가 싫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서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개혁 노선의 가치를 들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는 민심, 그 무당층을 흡수해가지고 새로운 야권의 재편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 의견의 차이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 뭐 시청자 시청자들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판단하시겠죠. 맡겨놓고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올 수 그러시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호남의 민심의 진단과 각 당의 득표 전략 그리고 각 당이 바라보는 자기 당의 강점 그리고 상대 당의 약점까지 두루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당이 호남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합치면 28개 의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30석이었는데 이번에 2석이 줄어들어서 28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 몇 개 정도 기대를 하십니까? 그걸 숫자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그런 산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강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금년 1월 중순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겠느냐, 총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인적 쇄신도 하고 또 인재 형입 효과가 나타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키운 정당이고 이 정당은 버릴 정당이 아니고 고쳐서 써야 할 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교적 여건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8석인데 저는 선거 막바지에 가면서 쏠림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호남인들은 전략적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당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견제할 수 있고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강주에서 쏠림 현상이 있게 되면 의외로 좋은 선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는 비교적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현재의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압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남은 우리가 공천도 잘하고 또 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공약해서 거기서도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호남 지역의 목표 혹은 기대 의석수 어느 정도
우선 예상하십니까? 그에 앞서서 예. 호남이 선택해야 할 그 전제 조건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총선에 승리하면서 호남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정당이냐. 예.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 정당의 호남과의 관계에서의 역할은 끝났고 정권 교체는 요원하다 하는 판단이 들면 그래도 쉬운 길은 아니지만 새로운 대안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대안이 바로 호남의 유수 정치인이 모두 탈당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키우고 호남을 대변할 또 호남을 보호할 정당이 국민의당이다 하는 인식과 평가가 나오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중반쯤 되게 되면 쏠림 현상이 저는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석이냐 하는 것을 제가 점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예. 없는데 적어도 압도적인 승리가 국민의당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우리 저 예. 박주선 최고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앞서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여론조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대체적인 경향은 지금 국민의당은 한 자리 숫자를 최근 것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또 여론조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호남에서도 강주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주 전남 또는 강주 전남 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에서도 우리 당이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예.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방송에서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돼 있기 네, 때문에요. 물론이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린 예. 거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것은 지금 무당층이 아직 움직이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 공천이 끝나고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비전과 정책이 발표되고 예. 서로 정당 간의 비교가 되고 하게 되면 무당층이 움직일 것이다 하는 전제를 두고 보면 저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역시 모두 유권자들의 선택에 예, 예. 달린 아, 문제겠죠. 그렇죠. 예. 자,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한 개 여당과 여러 야당들이 지금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야권의 참패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선거공학적으로 새누리당의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 업으로 지리를 주기 때문에 예. 야권을 통합을 하자 하는 제안을 김종인 대표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성사될 수 없는 제안이고 실제로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와 선거 결과에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기 위한 사전의 모면책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미 시간상으로 넘어갔고 물리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남는 문제는 호남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대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 예. 당내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은 내부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연대는 개개인 후보 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연대는 더 이상의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예. 저는 그 주장에 저는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선거에서 의석수를 몇 석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전략을 야권의 분열이 아닌 통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정당으로서의 국민의 평가를 받느냐의 그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정책과 노선, 중도적인 가치, 그리고 무당층을 흡인하는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것이 보태지게 되면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이탈하는 민심이 예. 있어서 어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새누리당을 제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예.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인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잡혀져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해서 야권의 주도 세력의 개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냥 또 연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 선거 때만 나타나는 고질적인 야권의 병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웃집 강아지도 저런 노름은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통합을 했다가 예. 다시 탈당 또 분열했다가 다시 연대, 이게 뭐냐.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새로운 정당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는 단 한 발짝으로 뛰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연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당 자체가 예. 존재할 가치와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박주선 최고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 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우리 국민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서민 경제는 붕괴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 관계는 매우 긴박한 상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 8년을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야권이 똘똘 뭉쳐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분열되면 뭐 소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우 어렵다 하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얘기고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박감 가지고 김정인 대표가 통합을 주장한 예.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재국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수다, 불가능한 일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게 술수고 불가능한 얘기라면 어떻게 김한길 대표나 천정배 대표 같은 분이 여기에 동의하고 나섰겠습니까? 예. 이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연대와 통합은 정치 공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합은커녕 연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도 물 건너갔고 당대 당 차원의 연대도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경쟁과 연대의 투치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호남에서는 어차피 누가 되더라도 야권이고 또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물 경쟁, 시민들의 선택권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예. 호남 예의 지역에서는 어찌됐든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를 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양당에서 이렇게 연대 안 하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대당 연대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우리 박재국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다 압니다, 자기들이. 예. 누가 더 앞서 있고 누구로 단일화되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지. 이럴 때 이제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당의 이익을 떠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저는 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실의 문제라는 게 예. 19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5,000표 차이 이하로 승패가 갈린 곳이 32곳입니다. 그러니까 112곳 가운데서 30%가 5,000표 이하로 예. 승부가 갈리고 가장 적은 데는 200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해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도 관악을에서 정동영 대표가 출마를 해가지고 결국은 야권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가 이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깊이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말이죠. 선거 연대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좀 있었고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호남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 야권의 선거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또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독재 대 반독재 구도하에서 치러진 선거체제에서는 무조건 야권은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와 통합이 절대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권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새정치 국민을 만들었었는데 갖은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분열주의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대통령병 한장에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선거 결과는 현명한 국민의 지혜 있는 결정에 따라서 예. 다당제의 기반을 닦아가지고 정권교체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당제가 출현했을 때의 선거 결과는 여당에 대한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 개혁, 새 정치, 국민의 삶을 고치고 미래를 바꾸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상은 역설적인 역사의 교훈도 한번 되새기면서 예. 선거 공학적인 연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민이 쏠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의 당의 출발의 약속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두렵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듯이 박근혜 정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예. 정권 교체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민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연대나 통합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예. 차별화된 전략으로 임하게 되고 또 의지가 강하다 보면 국민의 선택은 바로 새누리당에게 집중적인 지지나 또 평가는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가가지고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인 150석을 넘어서 개헌 저지선인 180석까지 넘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거는 재앙 수준입니다. 예.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재국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국민의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 어느 정도 영역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우리 당 지지자들도 좀 흡수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남의 당 그 지지율을 박절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정의당보다 더 낮게 나온 그런 지지율도 있습니다. 높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따로따로 가가지고 개헌 저지선이나 과반 의석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적용되기 어려운 일이고, 근데 만약 그렇게 실험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약 진짜 저쪽에서 180석이나 이렇게 의석 가버리면 우리가 4년 동안 앞으로 또 어떻게 예. 이런 오만과 독선의 정권에서 우리 서민들은 살아가야 하느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선거연대가 무산돼서 야권 전체가 참패한다면 책임 문제가 뭐 뒤따르겠다 그런 요지 말씀이실 것 그 같아요. 말씀에 한 말씀 더 보태고 예. 싶은 것은 우선 해보지도 않고 지레 예. 포기하면서 겁을 먹는 것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단일 야권 체제로 갔을 때 새누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 반 정도 이상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이나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격차를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제압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확실히 새누리당을 절대 의석을 확보할 수 없도록 국민해 줄 것이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확실한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 다시 말해 연대를 한다 해서 야권에서 결집하는 민심이 오겠느냐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개헌 저지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개헌은 항상 권력 구조와 권력의 임기 조항을 개학을 예. 시켰기 때문에 무서웠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군사 독재, 영구 집권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이 최후의 국민투표로서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투표를 관건으로 제압을 해서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건 국민이 선택을 해줄 것이고 일당 독재하에 헌법 개혁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지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야권 연대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이건 심각한 게 예. 설령 150석을 넣고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도 개헌은 결국은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또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거는 예.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의석 가지고도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하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저 날리고 그리고 뭐 테러 방지법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률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는 범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리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도 전통적인 개념의 연대는 반대예요. 예. 전통적인 개념의 연대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이 몇 개 가져가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몇 개 가져온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절대 이길 수 없다. 이제 연대도 진화돼야 된다.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보내자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후보하고 싸우게 되면 저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의견의 차이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요. 선거연대 부분을 30초씩만 짤막하게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한다고 해서 예. 그러면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일당의 야권 체제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생성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국민의당이 생겨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이 됐다고 한다면 그 논리가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지만 더불어당은 원래 혼자 있을 때도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에서 달라진 모습 하나도 없이 특히나 국민에게 새정치 약속을 한다 해가지고 다시 선거공학적으로 구태 연대 쪽으로 가버리면 국민이 무슨 감동과 무슨 목적을 위해서 동의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저는 득표 결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영섭 위원께서 짤막하게 마무리 좀 물론 해주시죠. 그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많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쳐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래도 국민의당하고 따로 가는 것보다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19대, 18대 선거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지지도는 우리가 훨씬 낮지만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압승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000표 이하의 차이가 30%나 되는데 분열로 인해서 그걸 이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단일화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저는 높은 게 그 이유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복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야권 재편 과정에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호남 정치 복원이다, 부활이다 이런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선거 상황으로 볼 때 호남 정치가 부활이나 복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이 호남 정치 복원이 분수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이라 하니까 호남의 정치인에서 호남만을 위하고 챙기는 정치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호남의 정신과 가치로 국가를 경영하고 또 호남의 소외와 배제와 낙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기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이 이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배제가 되고 좋은 인재들이 발탁 기회를 놓치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이 있으면 그런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남인이 정권교체의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권교체 주역의 역할을 하면서도 기왕이면 호남을 잘 알고 호남의 이익과 정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쪽 출신이 대통령이 한번 돼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를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는 국민의당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되고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이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보태면은 지금 대통령이 영남에서 7분이 배출됐고 호남은 1분이 배출됐었는데 지금 현재도 대통령 후보로서 거명돼가지고 여론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영남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호남인으로서는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예. 그것이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만 나라가 발전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공교체의 주역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 쪽 사람도 한번 만들어서 호남을 고치고 바꾸고 예. 낫게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용석 의원 말씀하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호남에 많은 지혜를 지었죠. 어렵고 힘들 때는 내려와서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살만하면 자기 사랑 공천하고 호남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호남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그분들이 다 민주당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당을 고쳐서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버리고 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예. 논리고요. 두 번째는 실은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서 제3의 지대에서 제3정당으로서 성공을 했다면 저는 호남 정치의 복원 이것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호남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도부도 보면 어떤 분은 이제 통합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불출마하겠다 이러신 분도 있고 어느 날까지 통합 안 하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수용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호남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누어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져버리고 혼돈과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호남의 정치는 오히려 정치적 소외는 심화되고 낙후는 심화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는 호남 정치 복원이 될 수도 없고 복원할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호남의 가치와 정신, 호남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솔직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고쳐줄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 그런 정치인이 많이 모여있는 정당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보시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호남 정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호남 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용석 의원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호남이 표를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시되고 그러지만 선거가 끝나버리면 표 노예 역할밖에 평가가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의 다수라는 이유로 영남에 당원도 없는데 가중치를 둬가지고 대의원이 호남 대의원을 배가 더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정책연대는 해가지고 노총에다가 호남의 대의원보다도 한 5배 이상을 대의원 표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일 거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친노 패권이 청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호남의 정치는 복원하기가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고치려면 왜 못 고칠 수만 있었다면 왜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혁신을 주장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자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마무리 발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민주당은 그랬습니다. 우리 박채국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민주당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정인 대표가 얘기했지만 정의당과도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할 수 없다. 각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이 친노 패권주의가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힘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비대위,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따지면 최고위원회입니다.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이 어느 곳에도 친노 핵심 멤버가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해찬, 친노의 상징적인 분이란 이해찬, 문희상, 그리고 정청래, 이런 분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친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아직도 친노 패권주의가 예.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예. 거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이 잘 안 되면 운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권에서는 뭐가 잘 안 풀리면 습관적으로 이거 친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실체가 알겠습니다.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벌써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토론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말씀, 그리고 유권자들께 이건 꼭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씀 모아서 마무리 발언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한 1분 정도. 친노 패권은 상습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꿈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문재인 대표가 도사하고 있는 한은 친노 패권은 없어지기 어렵다. 지금 일시 잠복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의 60, 70%, 지방자치단체장의 60, 70%가 친노로 구성이 됐는데 친노 패권이 국회의원 후보 몇 사람 잘라냈다고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고 대안의 정당으로서 출범한 국민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력한 정권교체의 터전이 되고 우리 호남 정치를 도약시킬 수 있는 명분과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민생 문제에 아울러서 호남 정치를 복원시켜가지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한 한 사명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을 좀 지지해 주시면 그에 반드시 보답하고 응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섭 위원 마무리 발언.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주 전남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중앙에 등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기 힘듭니다. 무엇이 해법이겠습니까? 호남에도 애정을 갖는 정권을 만들어서 서민 대통령, 경제 대통령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전국적 지지 기반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2번이나 정권 교체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주 전남에서만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고 다른 데 찍으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은 대한민국 남녘의 소도시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해 주시고 제가 앞장서서 문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맞대결 토론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4월 13일 유권자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BC 열린 토론의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